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이며 강원 영동과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30cm가량의 폭설이 내리겠고 내륙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을 알리며 오랜만에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용용은 겨울비가 내려서 바바리 코트를 입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용용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석석입니다. 오늘의 미니 코너 현장 인터뷰 석석이 간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오창석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해서 달리는 택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라고요? 네, 2020년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보고자 달리는 택시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택시가 네 발로 서울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택시 민심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기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왼쪽에 나와 계신 기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답을 예. 짧게 주셨죠. 사실 뭐 인터뷰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거 안 타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차를 좀 안전한 곳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뭐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요. 운전할 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운전만 집중해야 되는 건데, 자, 차를 안전하게 세우시는 동안 석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네, 지금 현장은 이제 광화문 근처인데요. 청계천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창석 씨가 지각을 많이 해가지고 때로는 이제 결석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택시 타는 와중에 이 어떤 현재 자신의 상황, 방송을 펑크내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연결한 것은 아닌지 싶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한평 대합실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 오가는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 풍향계이기 네. 때문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택시 기사님 만나러 택시를 탄 것이지 뭐 따로 늦어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어떻게 네, 지금 전혀 계속 그렇지 후진하고 계십니까? 후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근처에 이제 차가 오면은 요즘 기술이 알겠습니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근처에 누가 있으면 네. 이제 차를 안전하게 세웠기 때문에 네. 이제 인터뷰를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기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범 택시하는 오창용이라고 합니다. 오창 반갑습니다. 용입니다. 오창록 선생님. 용. 오창용. 오창석. 용칼 애청자입니다. 그래요. 혹시 오창석 씨의 형님 아니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 아드님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형님이라고 할 수 있기는 예. 좀 너무 먼 나이이기 때문에 뭔 제가 친척일 특별히 수도 있는 사장님이라고 거죠. 칭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즘에 택시 운전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30년 정도 했는데 요새 같이 이렇게 택시 운전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판치고 어이고. 아니 그 렌터카 빌려가지고 영업하면 그게 혁신이라는 포장을 쓰는데 네. 불법이 혁신입니까? 깝깝합니다. 예, 타다 논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타다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술 혁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보면은 택시 승객들이 혹시 타다를
제외하고 나서 택시 승객들이 혹시 택시 기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것들 혹시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택시가 잡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개인 택시가 만 한 3, 4천 대가 쉰다는 명목으로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부재를 풀어주면 택시가 넘쳐나니까 택시끼리의 경쟁이 되고 택시끼리의 경쟁이 되면 서비스가 향상될 것 아닙니까? 항상 서비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왜 경기도는 풀어졌는데 왜 서울시만 이렇게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이 분명히 될 텐데 네. 경쟁이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밤에만 일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낮에만 일해야겠다. 하면은 택시 5만 대가 항상 움직이면 이 서울 시내 택시로 넘쳐나 가지고 내가 항상 택시 타고 싶을 때 항상 택시를 탈 수가 있는데 왜 그 간단히 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실천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박원순 시장한테 질문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씨. 일단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다른 택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 부분 역시 되새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사님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에 기사님들이 이제 운전하실 때 승객들이 탑승하면 이런 정치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 우리 그 이 모범 택시를 타는 손님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한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이 부분들이 하는 얘기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한마디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난다. 그런 얘기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과될 것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 승객들이 참 이거는 통과됐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 이제 요새 아기들이 없는데 그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 어렵게 출산한 가정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지원하고 또 유치원을 회계관리감시를 투명하게 하는 그 법안 여야를 가리지 않는데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사님의 연배가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역시 그 택시 기사님답게 다른 연령대의 관심 역시 두루 꿰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최고의 유치원 3법 말고 시사평론가예요. 예, 우리 네, 맞습니다. 기사님들은. 그 혹시 유치원 3법 말고 또 다른 또 정치 사안이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기 요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주제 넘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검찰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수사 관행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울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조금 불공정하다고 느껴졌을까요? 그저 조국 교수한테 그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 그 이상의 것을 한 사람들은 가만히 놓아두고 선거하지도 않고 무슨 뭐 제가 어젠가 들은 것인데 무슨 뭐 삼초법? 예. 세 달을 초과했다 이 뜻이죠? 네. 네,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도대체 범법자들은 놓아두고 이 범법 뭐 아주 아주 뭐 약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 보면 참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약간 법의 형평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특정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범법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른바 3초, 그러니까 세 달이 초과하도록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국민으로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금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 지금 개인 택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제 뭐 기업 택시에 뭐 산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나 또는 뭐 영업용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껴서 이 부분을 좀 정치권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참 그 뭐라고
뭐 제가 80년대 초에 이 택시에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 수입은 솔직한 얘기서 삼성이나 현대 부장보다도 나았습니다. 잘 벌었다는 거죠. 예, 예. 네. 그 당시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네. 그 100만 원이면 뭐 지금은 웃기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평씩을 그 한 달에 벌었습니다. 네. 오. 그런데 지금은 이 애 하나 대학교 가르치기도 참 힘듭니다. 부부지간에 같이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애 하나 네. 그 좌우 그저 키워낼 수 있는. 은행 융자 안 받고 그 대학 졸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2명까지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생활 물가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해서 네, 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기 좀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오창석 씨, 예, 예. 오창석 라이브가 아닙니다. 이 방송은 김용민 라이브예요. 좀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너무 오래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시간을 제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사님 말씀이 워낙에 또 이 민생 현장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기사님께 건강하시고 또 번창하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이었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로 잠깐 다녀가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추진하던 국회 본회의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인 9일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 씨를 만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매체에 기고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한반도 평화구상 글에 대해 푼수 없는 추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현지 정세를 평가하고 한국민과 기업 보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아홉 시 9번에서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주말 사이에 큰 국제 이슈가 터졌습니다. 예. 네, 갑자기 쉬고 있다가 이런 국제 이슈가 터지면 KBS 보도본부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일단 관련된 워싱턴 특파원, 두바이 특파원은 이제 비상대기 상태가 되고요. 그렇죠. 국제부 중심으로 뭐 중동 전문가 미리 섭외하고 통역도 섭외하고 네. 일단 통신선상에 항상 대기하는 뭐 그런 그 비상대기 상태예요. 네. 뭐 정말 9.11 테러 같은 초비상 말하자면은 국제적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우리 국제부장 같은 분은 뭐 24시간 주로 이제 새벽에 또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때 많이 예. 벌어지니까. 시간제로 계속 근무를 바꿔가면서 네. 뭐 대비하는 거죠. 예, 국제부장님은 이제 밤잠이 없으신 분으로 주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요.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뭐 이건 뭐 거의 교전에 준하는 그런 예. 상황이 됐는데 오늘 아무래도 9시 뉴스가 이걸 주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묘하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 전쟁 가까운 충돌인데 전쟁터가 이라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물론 이란 옆에 있기도 하지만 현재 미군 한 5,200명 정도가 이라크에 주둔해 있거든요. 네네네. 그곳 주변을 지금 이란 민병대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오. 또 이란에 최근 제거된 솔레이니만이라는 그 이란 군부 실세가 네.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네. 민병대를 키운 미 군부 실세였고 네네. 이란에 그래서 네. 거기를 미국이 공격하면서 이라크 내에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네. 미군 철수해라 이런 결의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쳤냐 우리가 왜 네. 철수하냐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철수할 것 같으면 돈을 내라 이러고 있고요. 네. 예. 이럴 때는 그 우리 KBS 그 취재진이 이라크로 갑니까? 어떻게?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전공 기자를 파견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네. 실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의 주재 기자는 어디? 두바이에 특파원이 한 명 있고요. 네. 내일쯤 베를린 특파원이 합류해서 취재력을 보강하고 이라크 현지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 그 위험성에 비례해서 네. 현지에서 뭘 취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교민 보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 취재가 꼭 필요한지 네. 부분들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 화면은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보통 이제 외신 화면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요. 네. AP와 계약이 돼 있고 네. AFP와 계약이 돼 있고 뭐 CNN이라든가 각종 외신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 나라 안에서의 일이라면은 뭐 지역 방송국도 예. 많고 또 우리 또 취재망이 아주 튼실하니까요. 네. KBS 카메라에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외국 특히 그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예. 이런 변란이 발생하면은 아이고. 참. 심지어 미국 CNN도 AP나 이런 것에 계약을 합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네.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종군 기자 하니까 예전에 김진화 특파원이 생각이 납니다. 김진화 특파원요? 예, 80년대 초반에 예. 그 당시에 중동에서 벌어졌던 무슨 그 이런 교전이나 이런 거 있으면 MBC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KBS였어요. MBC. 아. 그 수염막 있었던 분인데 모르시는구나. 저는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예, 김진아 특파원 보면서 야, 좀 생생했던 당시 KBS 예. 뉴스를 기억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어떻게 이란과 확전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KBS 데스크는. 이성적으로는 확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고요. 예, 근데 예, 분쟁이라는 게 항상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그렇죠. 촉발이 되면 제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네. 알 수는 없고 다만 미국과 중국, 이란이 네. 약간 목소리만 높다 네. 이런 느낌도 많고요. 예.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측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네. 우리에게 미칠 여파 이 부분도 아마 그 보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예, 같은데. 일단 이란과 이란 석유 문제 네.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기업체 시민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미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홍승표님, 저희가 오늘 그 경자년을 맞아서 이름에 경 들어간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엄경철 국장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라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미국 관련한 또 이란 관련한 소식 오늘 KBS 뉴스나인에서 아주 풍부하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저희가 정치부에서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영역을 줘서 쓰는 의원 보고서가 얼마나 허술하고 돈이 남발되는지. 그래요. 예,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상에 대한 걸 추적해봤습니다. 의정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은 예. 뭐 상을 이렇게 많이 탔나 싶을 정도예요. 연말에 그래서 시상식 있는 곳을 한 곳을 갔거든요. 네네네. 갔더니 한 언론사에서 주는 상인데 한 80명 정도가 상을 받는데 그중에 39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의원은 딱 한 명만 왔고 예. 근데 문제는 해프닝의 본질은 끝나고 나서입니다. 끝나고 났더니 예.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장을 열어봤더니 예. 옛날 거예요. 상장이. 2017년 거를 준 겁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장식으로 꽂은 리본은 2015년이 새겨져 있고 재활용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해마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상을 줘왔고 남은 건 가지고 있다가 또 주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름만 넣어서. 그래요? 그러다 예. 또 궁금한 게 네. 그 상을 받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 어떤 그 시상은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것인지 또 이제 말하자면 상을 주는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지. 보통 주최 측에서 뭐 언론사면 언론사, 네. 어떤 단체면 단체에서 하는데 일단 해당 국회의원들도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해봤더니 사실 나도 왜 상을 받는지 모르겠다. 주니까 고마워서 예, 또 고마워서.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의정 보고서에 한 줄 넣는데 도움이 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봤더니 네. 예, 주최 측에서 기업체를 항상 끼고요. 네. 상을 줍니다. 기업체도 상을 주고 그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몇백만 뒷주머니에 원씩을 받고 예, 예. 상을 주고 네. 이제 수익성을 갖는 구조로 가는 거죠. 참 이거 아니 이런 거는 진짜 그 개선돼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을 받고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좀 안다면은 아예 뭐 주겠다는 단계부터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스펙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네. 단면의 하나가 아닐까. 네. 학력이라든가 상을 많이 기재되어 있으면 뭔가 믿음을 주는 어떤 관행 같은 것도 있고 네. 그게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KBS는 이런 상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권위 있는 언론사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예. 예. 자, 이 국회 감시 프로젝트의 예. 일환인데 탐사보도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탐사 보도죠. 네. 매일 뉴스 대응하는 것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프로젝트 팀까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지.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하는 기자와 팀장 4명을 빼서 아예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처를 벗어나서 네. 자유롭게 국회 감시하는 탐사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엄경철표 아니 뭐 출입처 그런 건 탈피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까? 뭐 그 전부터 기획을 해왔던 건데 묘하게 제가 들어서면서 그게 오비락처럼 예, 맞아 떨어진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내일 저 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국 우리 엄경철 국장님께 상을 하나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밤 9시 KBS 뉴스라인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 오늘 공민경 기자가 네. 이런 주제로 리포트를 합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대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는 인터뷰입니다. 캐나다의 딥러닝을 창시한 오슈아 벤지오 교수 인터뷰 내용인데 네. 궁금하죠 제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AI면 뭐 대개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공민경 기자에게 꼭 잘 설명을 해달라.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AI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AI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이런 경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엄경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살펴주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 일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 이후 안산 분기점 과 서서울요금소 사이 3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는 동작에서 가양대교까지,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넘기기 직전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여기서 기권 3인 중에 한 사람, 바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공수처라는 기관은 전 세계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공수처가 있다면 아니 저기 잘 돌아가니까 미국처럼 합시다 할 텐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호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도 공수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엔 공수처가 없다는 작년 4월 발언. 사실일까? JTBC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윤리청이 연방 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감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FBI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 전담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홍콩에는 염정공서, 싱가포르엔 탐호조사국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또 다른 공수처 반대 논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판사, 검사, 또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관계의 조정이 돼야 될 정치의 영역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자칫 잘못 만들면 지금 검찰의 자리를 대처해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횡포에 제동을 걸자는 당론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듯. 그래서 개인의 소신은 그러해도 표결에 들어가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믿었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익표 의원. 작년 11월에 정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고 반대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이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에는 이것은 권고적 당론이 아니라 우리 당의 강제 당론입니다. 반대가 있을 수 없고요. 저는 금태섭 의원도 우리 당의 공수처 법안 투표에는 반드시 찬성표를 던질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당의 당원이라면,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면 책임감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태섭 의원 기권표를 던지고 안철수의 진심 캠프 대변인으로 있을 2012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공수처 법안을 발표할 때 그 뒤에 있었는데, 당시 안철수 교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 발표 직후 안 교수의 측근인 강인철 변호사가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도 금태섭 의원은 뒷줄에 있었던 터. 사법개혁 정책안 중에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 개시 종결권, 공소 제기 유지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등의 뇌물 등 직무에 관한 범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금태섭 의원, 안철수의 공수처 공약대에는 지지했다가 2019년에 와서 소속 당의 당론을 무시하고 반대했던 것은 아닌지. 말을 바꾼 사람은 또 있어 보이는데, 바로 진보 논객 진중권 씨.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수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던데 왜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방법이라고들 했던 거냐? 그 답은 본인이 작년 3월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A에 출연해서 했던 말로 대신해도 될 듯. 중요한 게 제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이 수사를 맡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 덮였을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요, 모든 게 완전히 정말 반대지만요, 함께 있을 때면 왠지 참 좋은걸요. 잠깐 어쩌면 하는 짓들마다 뭔가 그렇게 삐딱하지 대체 왜일까?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대체 왜 자꾸 저럴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불편하지도 않나? 신경이 쓰일 텐데 보던 말도 괜찮아? 아님 일부러 시선을 끌러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즐겨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어쩜 머리부터 다리 끝까지 다른 사람이 있을까? 정말이지 처음 봤어. 그래서 보게 됐지. 놀랐어. 정말 신기했어. 나와 다른 게 그걸 바라보는 게 좋았어. 너도 날 바라보면서 그런지 왜 날 바라보지?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린 서로 너무 다
다르지만요 사랑은 참 신비로운 거죠 살아가면서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랑인데 다가온 것 같아요 꿈꾸던 모습은 아니지만요 서로를 웃게 만들어주죠 네 곁에 있으면 자꾸만 행복하단 생각이 들죠 사랑할 것 같아 나는 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나쁜 길만 골라서 가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너무 나와는 달라 그런데 왜 그런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 모든 게 나와는 도무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너 같은 애들을 피하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왜 너만은 그렇게 믿거나 싫지가 않은데 너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반대라서 더 끌리나 나와 다르니까 그게 날 더 사로잡나 처음 본 거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싸움뿐일 텐데 보고 싶어져 언제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빠지나봐 나 조금씩 너에게 내 가슴 뛰는 걸 봐봐 어느새 난 모르게 나의 마음이 열렸어 널 향했어 망설지 말고 들어왔어 반가워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린 서로 너무 다르지만요 사랑은 참 신비로운 거죠 살아가면서 네,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답 아메리카노.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지 보겠습니다. 최영우님. 뜨거운 짬뽕 국물이 땡기네요. 정답 짬뽕. 네. 자, 3160번 쓰시는 분. 감자. 감자가 왜 나오죠? 작은아이님 정답은 모르겠다. 아모라카노. 고블리님 정답 아메리경아노. 경을 넣으셨군요. 자, 그리고 9929번 쓰시는 분은 임병수. 임병수가 왜 나오죠?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노래. 예. 자, 김상권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귀 좀 끝. 마치셨어요. 아메리카노. 조진우님 오늘의 정답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커피 한 잔이 그립네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2369번 쓰시는 분. 정답 아메리카노. 오늘도 아메리카노 넉 잔 마셨네요. 적당히 드셔야죠. 네. 2183번 쓰시는 분. 정답은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연하게. 참고로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얼음 두 알을 시원하게 해서 얼음 두 알을 넣으면은 김용민 라이브처럼 딱 좋은 온도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805번 쓰시는 분. 이분 아주 시사적 코멘트입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렇게 되어갑니다. 최근에 이란에 대한 요인 암살 관련해서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네. 자, 아메리카노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론의 눈동자로 가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먼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자, 두 분을 2020년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0년 정말 매우 큰 빅 이벤트가 있는 한 해입니다. 네, 대선 못지않게 대선 다음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총선이 있는 해 2020년입니다.
오늘로 딱 100일 남았어요. 네, 공교롭게 딱 오늘 100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4.15 총선에 대비하는 모양이죠? 출마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공직 사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나갈 사람들은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갈 사람들 정비하고 사직서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모양입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참모들 중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이제 당의 후보로 경쟁력 있는 분들을 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고 또 당사자들도 뭐 이전에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 정치의 꿈을 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이 출마자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결국 이게 청와대 들어간 게 전부 다 이게 디딤돌 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뭐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출마할 만한 그런 자질과 역량과 또 경륜을 갖춘 후보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뭐 덜어 듣기에는 청와대 3개월 갔다 오고 이제 청와대 타이틀 달고 출마한다 뭐 이런 그래요? 후보들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그런 얘기 딱 듣기 십상이죠. 그래서 아마 뭐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공천 단계에서. 인턴도 아니고 3개월 나가 마시나. 당에서 뭐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원래 정치 행보로 걸었던 분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는데 유례없이 좀 많은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정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일에 지장이 없다면 많이 교체되는 것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맥풀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 청와대 출신이 어떻습니까? 그 여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기본은 돼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다. 아니 그리고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큰 메리트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당이 청와대와 다른 보이스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는 게 공천 경쟁이나 혹은 본선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지금 같은 이제 정부 여당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되죠. 4.15 총선, 이제 뭐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출마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요. 그 몇몇 사람들 뭐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당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뭐 한두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연말 연시에 이제 그 방송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MBC 조사 같은 경우에도 야당 심판론에 동의하는 여론이 51.3, 여당 심판론 동의하는 분들이 35.2로 야당 심판론 동의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도 동일했습니다. 야당 심판론 51.7. 그다음에 여권에 대한 심판론 37.9. 그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경우에도 야당 심판론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좀 다르게 물었는데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국정 안정론 이렇게 물으니까 56. 그다음에 야당이 힘 실어줘야 한다 34.8로 대체적으로는 야당을 심판하는 그런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읽을 생각하니까. 개요를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그 선거 때문에 늘 충돌하는 프레임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싹한 프레임이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든지 이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애를 쓸 텐데 지난 어떤 탄핵 이후에 4년간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최근 들어서 뭐 보수통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합
또 뭐 가능하다면 뭐 필요하다면 보수 정당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이라는 게 과연 이런 프레임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면 한국 리서치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일보 조사인데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 어느 당에 할 거냐 물었더니 민주당 32, 한국당 22.9, 정의당 15.7, 바른미래당 4.7로 역시 정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크게 약진한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5.7%. 알겠습니다. 네. 그 야당 심판론은 정의당은 해당하지 않는 야당 심판론일까요? 해당할지도 모르죠. 뭐 정의당도 야당이니까 심판 받을 게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입니다. 19살 이상 성인 남녀. 이 모든 조사가 다 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다른 조사 개요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1,007명이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이었고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 응답률 9.8%. 1,000명이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두 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일보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면접원에 의한 면접 조사였고요. 12월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했고 응답률 12.7%였습니다. 한겨레 글로벌 리서치 같은 경우 표본 크기 1,000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RDD 방식이고요. 조사 기간 12월 27일에서 28일까지 응답률은 15%였습니다. 네. 아유, 짧게 잘 정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진행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단군일에 대한민국 없을 겁니다. 최초. 네, 단군일에 이런 진행자 없습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4.15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출마하겠죠. 출마하지 않고 뭐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늘 하셨던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좀 실망스러운데요. 여전히 이분이 반정치 이 프레임 위에 서 있구나. 정치 혐오에 기반하고 반정치 있다. 메시지 위에 서 있구나. 예. 아니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안 되려면 뭐하러 와서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 공백기를 가지면서 과거에 뭐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 그러고 또 여의도 정치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접근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이 인터뷰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어떤 정치나 어떤 비전을 보일지. 안철수 전 의원 말은 그 다가올 총선에 올인하겠다. 정치 혁신에 올인하겠다. 그런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대권은 다음에 꿈꾸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요?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렇게 마치 나는 사심이 전혀 없고 나는 권력욕이 전혀 없고 정치로부터 아주 이 무념무상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 근데 그게 성립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돌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펼치시는 건 좋고 또 그 새로운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종의 그 반정치 정서에 편승한 그런 접근 방법은 좀 넘어서는 그런 안철수의 비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근데 항상 매번 정치를 제기할 때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던 것 같아요. 정치 혁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박시영 대표님 별 코멘트 하실 생각이 없어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네. 귀국한 다음에 보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신당 창당 혹은 정치 체계 이와 관련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경제가 조사했는데요. 네. 안철수 신당이 뜬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안철수 중심 정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17%, 17.6%로 조사됐고요. 지지하지 않겠다
하는 응답이 71.4%로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한철수 전 의원이 정치를 재개함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겠네요. 근데 뭐 17% 나왔다는 것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10% 정도는 내가 득표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깃발을 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은 뭐 득표율을 기록한다면은 대선 때는 21%를 얻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꺾였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수치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17% 득표를 기록한다면은 그 20석 가까이 얻는 거죠. 비례대표만. 물론 이제 3% 넘은 정당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그 당에 대한 지지율로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으나 여론조사 응답에서 17%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건 상당히 높은 답변입니다. 그동안의 정치 공백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게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난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38석이든가요? 얻었지만 지금 그 의석수가 불과 이제 뭐 한 8, 9석 빼고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여전히 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있는 거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삼지대 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과연 시장을 잠식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통합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봤더니 가능하다는 응답은 20.3, 불가능할 것이다. 67.5%. 그래서 가능하다는 응답에 비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3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도 개요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8578번 쓰시는 분, 설문조사 개요 읽는 것이, 여론조사 개요 읽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것만 1시간 듣고 싶어요. 특이한 분이시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조사는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일부터 1월 3일 이틀 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표집틀을 활용한 이미 전화 걸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유선 20, 무선 8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리고 응답률은 8.1%였습니다. 네. 2020년 1월 첫 번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살펴보죠. 예, 긍정평가가 49.0%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46.2,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주로 봤더니 어쨌든 그 방송사, 언론사 조사에서는 되게 50% 정도로 상회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상당히 많아서 집권 3년차 역대 역시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지지도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41.8,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 역시 32.1%로 0.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정의당 5.5,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하락을 했고 바른미래당 4.6,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보수당이 또 새롭게 등장하겠네요. 민주당, 한국당 공이 중도층에서 약간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약간 빠지고 중도층에서 올라오고 한국당은 보수층에서 약간 빠지고 중도층에서 오르고. 네, 자, 행복한 시간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1월 1일 쉬는 날, 그날만 빼고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4.8%의 응답률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10%,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나머지 90%, 무선 80, 유선 20 이렇게 해서 전화 걸기 방식,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네. 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여야 의원들이 기소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벌금형 약식 기소로 끝났는가 봤더니 500만 원이 넘어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장제원, 홍철호 의원. 이분들은 아무래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500만 원을 약식 기소 구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약식 재판에서 네. 구약식 재판에서 500만 원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덜어는 대개는 그보다 낮은 형이 나오는 게 네. 상례인데 네. 근데 이 경우에 판례가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판례가 전혀 그러네요. 축적된 게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상키로는 지금 검찰이 약식 기소한 의원들까지 전부 다 이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이게 뭐 판단을 하려면 기존의 판례든지 네. 이 과연 100만 원 혹은 500만 원이라는 그런 이 검찰의 구형이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유무죄를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약식 기소된 의원들도 정식 재판을 회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게 판단을 언제 할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총선 이후에 할 거냐, 총선 이전에 할 거냐. 네. 사실 이걸 빨리 끝내주는 게 각 당 공천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의원직 상실령으로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네. 그건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당선이 됐을 경우. 20대 일이긴 하지만 21대 당선 유효 무효를 가르는 그렇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런 분들은 얘기죠. 선거운동 과정에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요. 또 이제 경쟁자들이 저 사람 재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찍지 네. 마세요. 뭐 네. 이러면서 또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유포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 그런 패스트트랙 기소인데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 결과들을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했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끌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선거 100일 남았는데요. 네. 법원 입장에서도 선거 100일 남겨놓고 1심 재판을 빨리 끝내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지금 예상컨대 총선 이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보통 형사사건이 기소가 된 뒤에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3개월 가까이도 걸리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총선 전에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느 당이 이기느냐 부담스럽죠. 이게 저 검찰의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수영 대표님, 박원석 의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2020) 연중기획 청년이 말한다.